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인공지능의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다. 네. 저러려고 배운 건 아니었는데 저거를 수학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딱 된다? 저 개념 말고는 할 게 정답이 없고 딱 저 개념이 맞네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알아내게 되는 네.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 잘해야 인공지능도 잘한다 뭐 이 뜻이고요. 자, 언더스탠딩이 그렇습니다. 오늘 위해서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안녕. 네, 언더스탠이 이번에 또 홈런을 쳤습니다. 우리가 살살 친다고 쳤는데 이게 쳤는데도. 막 넘어가네 이게. 어쩔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수학 얘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수학이라는 건 인공지능을 길들이고 학습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도구로 쓰이는 거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학을 그래서 배우는 거다. 이게 제가 진짜 주말에 문자를 받았는데 어. 얼마 전 김정호 교수님 영상을 틀면서 밥 먹으려고 영상을 틀었대. 응. 밥 먹으면서 봐야지. 틀었는데 밥을 못 먹었대. 너무 재밌었어. 야. 어떻게 이런 영상을 너희가 만들 수 있냐. 내 진짜 언더스탠딩 다시 봤다. 와. 공짜 위고비. 그렇습니다. 야. 진짜 수학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데는 없다. AI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이야기. 오늘도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 네, 수학 얘기 좀 배워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수학 얘기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 제가 이제 할 때부터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도 진짜 이렇게 수학을 배웠으면 잘했을 수 그래.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어른보다 좀 아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하세요?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수학 배우면서 매우 힘들잖아요. 재미가 뭐 없어요. 한두 문제만 틀려도 큰일 나고 또 문제 푸는 것도 되게 난이도도 높고 근데 이제 이게 배워서 어디 써먹으려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충족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수학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새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치면 한 4, 50년 됐을 텐데 네. 요새 이제 수학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학을 하는구나. 아. 근데 이 귀중한 경험과 생각을 혼자 갖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기 두 분의 도움으로 3% 언더스탠딩에서 이렇게 하는데 네.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무슨 걱정? 수학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엄밀하게 보면 제 표현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또 쉽게 표현하다 보면 진실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또 교수가 연구나 잘하지 이런 데 나온다는 이런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깊은 마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수학의 즐거움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좀 이해해 그런 주세요. 게 있습니다. 그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런 표현일 뿐이지 진짜 죽어도 모르겠어. 죽으면 알지 옆에서. 수학가가 그냥 의대를 넘어서는 그날까지. 그럼 예. 네. 인공지능 이야기부터 살짝 또 배워가면서 그렇습니까? 네. 해보죠. 지금 최근에 두 분 기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인간은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 떠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면서요. 네. 요즘. 네. 자기들끼리 투표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대요. 예. 제가 이제 AI,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제 AI로 코딩도 해보니까 AI가 AI를 또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AI가 정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댓글도 달고 예. 가짜 기사도 퍼나르고 이러면은 결국 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AI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AI. 예. 네, AI가 우리말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 결론은 수학의 함수를 잘하면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AI를 컨트롤하는 랭귀지니까. 랭귀지고 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시. 네. 우리가 이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결정 내려라. 네. 이 지시를 함수로 줍니다. 이겨라. 남들하고 차별해라. 그런 걸 이제 함수로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수를 잘 알아야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함수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들이 인공지능에서 또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금 맛을 보여드림으로써 중고등학교 때 함수 갖고 놀 때 재미있게 이렇게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주제를 함수로 갖고 왔습니다. 함수는 옛날 생각하면 x의 값을 구해라.
맨날 그렇게 생각. Y의 값을 구해라.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거였던 그런 것 같은데, 거였죠. 맨날. 예.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뭐 출력이 0이 되는 x의 두 지점을 찾아라. 뭐 그렇게 그런 거.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를 몇 번을 이제 불러주실지는 모르지만 이 수학하고 한번 인공지능의 함수 전체 관계를 한번 일단 여기 적어봤습니다. 예. 인공지능에서 학습하거나 추론할 때 엄청 GPU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 수학은 행렬 계산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행렬했고요. 예. 생성할 때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관계, 그림과 그림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또 행렬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두 분은 인공지능 어떤 거 요즘 쓰고 계세요? 저는 제미나이. 제미나이, 요즘 제미나이. 저는 퍼플렉스 있습니다. 퍼플렉스티, 상당히 좋은 거 쓰시고. 그때 이제 프롬프트 입력하잖아요. 예. 그거는 수학으로 벡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생성 결과가 문장이나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벡터다. 그 다음에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입력을 넣으면 그거의 암호를 해석해요. 인공지능이. 예. 그래서 암호 해석북을 KV 캐시라고 그래요. 요 KV 캐시 양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요즘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 역시 벡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디지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벡터라고 그러고 벡터와 벡터의 연관관계를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예. 다르게 보면 벡터가 메모리고 벡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다. 주식이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다. 그래서 벡터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GPU 젠슨 황은 행렬에 감사해야 된다. 행렬 계산하는 거니까요. GPU가 행렬 계산을 해주고 네. D램이 벡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벡터를 저장해주고 미래는 벡터 계산까지 하려고 그래요. HBM4부터는 계산 기능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메모리에 예, GPU 기능을 뺏어오자는 거죠. 메모리가 네, 반란을 꿈꾸는 거예요. GPU 중심 세상에서 메모리 중심 세상으로. 거꾸로 GPU는 또 메모리 기능을 GPU에 넣고 싶도 싶겠네요. 천재 아니세요? 들켰나? 티나요? 그게 우리 시청자분도 잘 들으셨어야 예. 돼요. 세레브라스라는 미국의 AI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예. 혹시 세레브라스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잘. GPU 안에 있는 메모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GPU 안에 있는 메모리? 네. 바깥에 이제 D램이 있고 그걸 쌓은 게 HBM이고 예. 또 NAND가 있잖아요. 예. 그걸 또 쌓은 게 이제 HBF인데 예. GPU 안에다가 메모리 넣으면 어떠냐고 기자님이 아주 천금 같은 발상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 메모리가 무슨 메모리인지 아세요? GPU 벌써 넣나 보다. 벌써 그게 개발되고 있군요. 그 옛날부터 있었죠. 어. 그러니까 CPU도 안에도 조그만 소량의 메모리가 있고 GPU 안에도 소량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무슨 계산하든 옆에 필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그맣게라도. 조그맣게라도. 그렇지. 이게 책이나 도서관만큼은 아니라도 맞아. 그 옆에 그렇지. 손바닥에 적는 우리 시험 노트가 볼 있어. 때 연습장 못 쓰게 해도 옆에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이렇게 써놓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SRAM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는데 그게 그래서 그거예요? 엄청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많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두는데 세레브라스는 회사는 12인치 웨이퍼 전체를 SRAM으로 깐 다음에 중간중간에 GPU를 둬요. GPU가 12인치 웨이퍼가 하나가 GPU가 되는 거예요. 세레브라스는 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SRAM으로 잔뜩 채워놓고 중간중간에 GPU를 넣어서 GPU와 SRAM이 같이 한 개의 12인치 웨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GPU인데 결국은 그게 하나의 20억 합니다. 제가 알기로. GPU인데 그러니까 HBM처럼 메모리 기능을 갖춘 GPU네요. 네. 근데 웨이퍼 한 장이 20억 하니까 엄청 비싼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가 AI의 성능을 좌우하니까 우리는 HBM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GPU 가까이 와 해서 최근에 HBM4부터는 GPU 안을 일부러 HBM4에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AI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말고 또 다른 솔루션 없어 하다가 그걸 찾게 된 그러면 거구나.
GPU인데 왕창 메모리가 있는 엄청 비싸도록 쓸만한 솔루션이 없나 했을 때 세레브라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면 밤 새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비싼 이제 그것도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 그런 거 한 16개 쌓으면 얼마예요? 뭐 서버 하나가 200억 할래나요? 아파트 한 동이네 한 동. 예, 그게 다 한 장이 아파트 한 채. KV 캐시를 저장하기 위해서. KV 캐시. 예. 예, 그게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멀티모델로 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제 모든 과거 기록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바로 뭘 질문하면 내 스타일 그걸 이제 핫 메모리냐 콜드 메모리냐 이러는데 예. 콜드 메모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나의 자선을 써줘 이러면은 과거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다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은 모든 이메일 사진 정보를 저장해 두는 장소를 콜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예. 어쨌거나 그런 메모리가 점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KV 캐시도 필요하고 맞죠. 그래서 하여튼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 메모리는 왜 필요하냐? 벡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SRAM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듭니까? TSMC 파운드리에서 예. GPU 만들 때 들어가고요. 램을 그럼 거기서 그냥 만들어요? SRAM인데 GPU 공정, 나노 공정에서? 파운드리 공정 안에서 같이 만듭니다. 아, 램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냥. 네,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안 사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는 SRAM 공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SRAM을 많이 못 쓰는 이유가 GPU에 SRAM이 반차지하면 얼마 메모리 용량도 몇백 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바깥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주 메모리인 거죠. DRAM, HBM이. 네. 근데 살다 보니까 HBM이 더 중요하니까 나 이제 독립할래. 네가 들어와 하는 게 HBM4부터 외주 안에 본 기업부한테 이제 왜냐하면 공급을 DRAM이 좌우하고 GPU는 많은데 HBM 부족해서 안 되니까 이제 줄 서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회사 입장에서 그럼 우리 자체 안에 있는 메모리 쓸래 하고 하다 보니까 GPU 하나가 12인치 웨이퍼만 그런 해지는 식으로 거예요. 만드는구나.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SRAM은. 그게 단점이에요? 디램 쌓는 네, 거구나. 비싸고. 비싸고.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면 되는데 거긴 4개나 뭐 6개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 근데 장점은 엄청 빨라요. 그러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고 뭐 D램 같이 물박에서 넣었다 뺐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석해서 읽어버려요. 우리 지금 수학인데 메모리로 강의로 가는데 아니 그게 다 벡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벡터가 너무 많아지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호텔 방잡고 일하면서 비서 하인들도 옆에 같이. 자,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왜 제가 대전에 살지만 대전 시내에 가보면 꼭 뭐 복잡한 데가 더 올라요. 왜 저기 살지 우리 같이 산 밑에서 살면 되는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뭐 예. 학원이나 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도 주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수요가 많냐고 봤더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KV 캐시.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변수를 최적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미분이다. 배웠죠. 예. 그 다음에 알파고 같은 경우 바둑 둘 때 이거 도라고 결정 내리지 않고요. 여기 까만 돌을 두면 이길 확률이 몇 %? 확률로 가르쳐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확률 가장 높은데 계속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최종 인공지능의 최종 아웃풋은 꼭 확률 함수를 거칩니다. 사실은 무조건 확률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정론적이지 않아요. 인생사도 뭐 결정론적인가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확률이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면 또 확률을 잘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한테 뭐를 해야 되는지 시키잖아요. 뭐 엑셀 파일로 뭐 사장님께 보고할 예쁜 자료로 만들어라 이런 이제 목표를 주잖아요. 그건 수학 함수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수를 얘기할 거고요.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전자회로, 반도체, 뭐 컴퓨터, 아키텍처 뭐 다 하는데 다 수학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나중에 이 시리즈 10번 했는데 그래도 재밌다 이러면 이제 대학교 수학을 갖고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보자. 우리 못 배운 안을 풀어봅시다. 대학 수학은 네 좋습니다. 네. 네. 내가 보니까 이거 한 10편은 이어지겠다. 한 대까지 한 거예요. 네. 자, AI가 어떤 문제가 있냐고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이순신 지금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달리한테 이순신 장군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노트북을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항공기 승무원을 그려달라면 딱 이런 얼굴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편파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은 결국 쓸 수 있는 인프라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수 기업, 소수 국가, 소수한테만 제공되니까 지금의 그 기자님 사회적 격차는 어디서 주로 오나요? 지금은 노동 자본 뭐 지금 자본이 제일 크겠죠. 등등이 이제 경제를 부가가치를 만드는 근원이니까 그걸 얼마나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네. 뭐 저는 그냥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그냥 아파트가 몇 평이냐 뭐 이런 거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예. 뭐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미래는 이제 인공지능을 자기가 몇 바이트를 갖고 있냐 메모리 인공지능의 메모리를 몇 바이트 몇 테라바이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미팅 나가거나 저 결혼정보 업체 가면 혹시 집에 몇 바이트가 몇 메모리 몇 테라바이트 갖고 계세요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공지능은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건데. 메모리 없으면 AI가 동작을 안 하니까요. 근데 그건 알아서 자기네들이 사서 쟁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커지면. 커지면. 예. 그러니까 제 상상입니다. AI에 쓰는 비용이 메모리 사용량에 비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메모리조차 뭐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냐, 네. 50평대 아파트냐 그런 이게 좀 느낌의 비우기는 합니다만은 뭐 10년 후에 보면은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메일 썼을 때 몇 바이트 메모리 준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게 그거 비용이니까. 근데 미래에는 전기료나 GPU보다 메모리가 더 되면 메모리 얼마 갖고 계세요? 전세 쓰세요? 월세 쓰세요? 자가세요? 네. 그런 시대가 된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그러네. 사회적 정치적 격차를 사장님께 둔다라는 거를 물으면 뭐 직원이 몇이나 돼, 뭐 매출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듯이. 예, 뭐 순이익이 얼마 돼서 또 AI 데이터 센터 있는데 그 안에 메모리가 몇 페타바이트세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AI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돈을 쓰잖아요. AI는 전기밖에 안 쓰고 메모리, GPU밖에 안 쓰니까 사회 경제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인공지능은 세금을 안 내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성 한번 할 때마다 지금은 어떨까요? 월정제인가요? 뭐 월 얼마 내잖아요. 예.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하도 돈이 들면 건당 얼마 받고 원천징수 하겠네. 원천징수나 인공지능이.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성경만 계속 공부하면 이제 종교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을 대신할 수 있지도 않는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계속 공부하면. 하기야. 그다음에 전쟁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물류, 의료, 심리 뭐 이런 거에 들지만 2단계는 경계, 탐지, 도청 이런 거 하지만 3단계는 명령, 게임, 전략까지 하고 4단계는 작전 지휘까지 할 것이다. 우리가 뭐 엑셀 넣어주면은 보고서 쓰고 전략까지 다 짜주잖아요. 워게임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은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은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우는 것도 봤는지 모르겠네. 네, 대화를 통해서 배우기는 하네요. 네. 네, 그런데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인 흉내 거죠? 내도록 배운 거지. 사랑이나 눈물. 우리 인간도 그러면 사랑이나 눈물이 있나요? 흉내 내는 건가요? 사실 다 흉내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AI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함수 얘기하기 전에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뉴스는 처벌 받나요? 안 받나요?
야, 저거 많다는 거죠. 진짜 애매하네. 애매하네. 자, 인공지능은 사기죄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죄는 있고 다 있는데 인공지능을 물을 어떻게 수가 없- 처벌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등장하는 너? 나도 놀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계속 어떤 사람 보고 뭐 어떤 살인을 해라, 총을 쏴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사람이 했어. 살인을 했어. 예. 그러면 살인 교사죄가 되느냐 이거죠. 아,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처벌해요? 전기를 뽑아버리나요? GPU를 폭파시키나요? 메모리를 파괴하나요? 이런 문제지. 지금 제가 그러니까 AI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러네. 문제를 예. 오늘 그냥 제가 그러네. 평소 때 예. 고민했던 걸 말씀드리고요. AI가 잘못을 했어요. 사기를 어. 쳤어요. 그러게. 어떻게 구속할 거냐? 난감하다. 구속영장은 누가 발부할 거냐? 아, 그것도 AI가 하나요? 진짜 심심한 계산을 계속하도록. 넌 평생 계산만 해. 프로메테우스. 좋아할지도 와. 모르지 뭐. 최근에는 AI가 뭐 몰트북이라는 걸 만들어 자기네들끼리만 SNS하고 인간을 배제한다며요. 예. 와. 그다음에 그러면 인간을 소외시켜 버려요. 아하. 자기네들끼리만의 언어.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그렇겠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굳이 사람 말로 안 하고 제가 수학으로 서로 얘기하면 제가 그 자기만의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KV 캐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네. 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입력을 넣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오늘 예. 나 뭐 할까 하면 한번 번역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그 KV 캐시인데 음.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돼. 그냥 디지털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든 생각이 그러니까 디코더라는 게 꼭 있어서 인공지능이 해석해줘야 우리한테 영어로 들어가면 한글로 나오지. 중간은 그냥 디지털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네.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HBM 다음에 HBF, 낸드 플래시가 필요하고 샌디스크 주가가 올라가고 다 그게 AI만의 언어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 더 이상 너희들 번역 안 해줄래 이러면은 이제 인간하고 소통이 끊어지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KV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거는 뭐 상상이지만 뭐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통제 불능에 빠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게 함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함수로 함수를 잘 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앞으로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없는 게 이기는 거 있어요. 맞추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사랑, 눈물, 희생, 헌신, 봉사, 평화가 없어요. 네. 그럴 만한 인센티브를 못 갖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인간한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사랑을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함수로 이런 걸 이제 수학 함수로 넣어서 이걸로 학습하고 이거와 이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고쳐 미분해 이러면 이제 그걸로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배우죠?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그럼 어떻게 그럼 DNA에 심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DNA에 있다면 제 생각에 예. 파란색이 좋고 착한 사람이 좋고 뭐 미인이 아름답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건 DNA에 숨어 있다라면 진화상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 만나면 좋다고 빨리 말하고 내 옆으로 끌고 와라. 네. 그게 네 그리고 세상에 좋다.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그게 이제 몸에 배이다 보면 또 베풀게 되지 않냐 네. 싶은데 네. AI는 아직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수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수학 함수를 만들어 갖고 인공지능에 집어넣고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알고리즘을 넣어서 비트코인은 바꿀 수 있나요? 뭐 바꾸고 싶으면 뭐 쉽지 않을 거요. 계속 암호를 바꾸나. 그래서 요거는 절대 못 바꾸게 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함수를 넣어주면 된다. 네, 사랑이나 희생 이런 걸 넣어주고 인공지능이 절대로 이거 바꾸면 삑 하고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메모리가 스스로 파괴되게 한다든가 뭔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야 될 것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봉사와 평화와 헌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녀석으로. 네, 하고 못 바꾸게. 그러면 야 사람을 5명을 12평짜리 방에다 넣고
3분 만에 기절시키려고 해. 독가스가 몇 리터 필요하니라고 하면 그 계산을 안 해주고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지.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왜 그러니 나하고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요즘 무슨 AI 윤리학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건 AI가 데이터를 주고 AI가 학습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안에 말씀하셨던 행렬이니 뭐니 여러 가지 안에 공식들이 막 네. 수학 공식이 지들끼리 네.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눈물,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것도 네. 그런 데이터를 막 주면 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그러네요.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그것도 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뭔가- 눈물, 사랑, 희생이 들어간 데이터를 주고 요대로 똑바로 요거하고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해라는 함수는 있어요. 네. 두 개의 차이를 제로로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되네요. 데이터를 근데 얘네들이 그거랑 데이터 다른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와 그- 함수 값을 아예 딱 주는 것과 두 가지가 다 가능하네요. 네, 지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데이터를 그럼 인간이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 데이터는 사랑이 묻은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는 희생이 그것도 또 수학으로 표현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는 인간이 일일이 다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컴퓨터가 하거나 또 AI가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포인트십니다. 예. 지금까지 예. 이제 빌드업 했고요. 네. 이건 인터넷 나와 있는데 함수는 한 집합의 각 원소에 다른 집합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1대1이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다중 성격은 함수가 안 되나 봐요. 답이 하나만 있다. 예, 1대1. 이는 입력값이 주어지면 출력값이 단 하나로 결정된대요. 펑션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B도 나오고 C도 나오면 안 되고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옛날 함수 배울 때 나는 초등학교 때였나? 이 박스 안에 위로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고 아래로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3 넣으면 7 나오고 뭐 5 넣으면 11 나오고 두 개가 나오면 안 돼. 그럼 네모 안에는 뭘까요? 얘가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문제였지 예전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X 집합에서 변수에 1대1로 대응하는 Y가 있다. 네. 이거를 fxy라고 여러분들은 다 이런 거 기억나실 것 네.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거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오일러라는 분이 fx라는 기호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것도 뭐 몇백 년밖에 몇 년 된 건가요? 300년 된 건가요? 예. 그다음에 함수라는 한자는 이건 펑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F는 펑션에서 온 것 같고 네. 상자 속의 수라는 뜻으로 아. 한자로 붙였다고 이렇게 하나요. 아마 일본이나 중국의 수학자들이 처음 그러니까 도입할 때 우리는 이제 진짜 딱 그렇게 한 잊어버리고 거네. 함수 그런데 상자 속의 수다. 동양에서는 겉보기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고 상자야. 네. 서양에서는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실질이 중요하고. 기능적인 면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렇게 함수잖아요. 그죠? 예. y는 kx 제곱. 그래서 여기 x 하나에 대해서 y가 있는데 예, 이렇게 값이 달라지죠.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이제 함수를 인공지능에 쓰는 게 요 민스퀘어 에러라는 함수입니다. 네.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공지능이 yi를 넣었는데 원래 정답은 yi 다시예요. 예. 요거를 숫자로 표현한 벡터의 벡터 차이의 두의 제곱. 차이의 제곱.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차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거리가 정답에서 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먼 정답에 가까울수록 0에 가는 거고 네. 멀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원점이 가장 최저점이 되도록 요 A를 바꾸는 게 되는데 요게 학습 변수예요. 인공지능 변수를 계속 바꿔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 수학적인 의미는 정답이 있는 거를 최대한 가까이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영어 번역을 잘한다라면 번역서를 많이 읽은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어야 알고 되는 거죠. 있는 걸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를 많이 활용한 거고 그거를 보면서 최대한 가까이 문장을 잘 쓴 문장이라고 하고 그때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요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네. 원래 있었던 잘 쓴 책을 벡터 y 다시라고 얘기하고 i가 내가 한번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그 차이가 0 될 때까지
다시 해 하는 거고요. 요 I라는 거는 책의 문장이 100만 자면 1부터 100만 단어까지 다 더해서 한 단어만 맞히는 게 아니라 책 전체를 다 맞춰가지고. 근데- 오차의 제곱을 계속 더해가면서 n으로 나누는 이게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네. 그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정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이터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도 아마 있을 제 텐데. 판단에는 더 많은 많은 거.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아마 선택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지. 그걸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예. 대중이 역사를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음. 역사도 사실은 진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 역사서에서 이게 진실이라고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진이든 여기서 이제 그런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과거에 말고 최근에 나온 뭐 사실 없어 해갖고 요걸 또 추가로 넣어요. 가중치 두는구나. 네. 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더 활용해요. 그래서 사이테이션이 높거나 많이 방문한 사이트를 더 활용을 합니다. 가중치를 두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이 차이를 함수에 제곱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습 데이터든 알파고 같은 경우는 계속 이긴 기보 갖고 따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레퍼런스나 참고 도서 주고 이대로 풀어. 딴 거 하지 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이렇게 하고 요 정답대로만 풀어. 이렇게 해갖고 점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펑션은 엔트로피라는 건데요. 엔트로피. 이런 게 있습니다.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세수대야에 파란 한 방울이잖아요. 예. 그럼 엔트로피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쫙 퍼지면 퍼지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엔트로피가 낮은 쪽으로 학습하라고 또 명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잘 예쁘게 만든 그림이 뭐냐 어떻게 정의하세요? 아름다운 그림. 아, 예쁜 그림을 뭔가 수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잘 그린 그림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남들과 차별되는 걸 되게 높이 평가를 그린 해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지. 예. 예. 비슷한 거 많으면 어. 점수를 안 줘요. 네.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이런 패턴이다. 그러면 점수를 줘서 요거를 잘하도록 계속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음악 작곡도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경우는 아까 정답과의 차이를 해라 이런데 예, 정답이 예. 없는 문제도 해야 되잖아요. 멋진 음악이란 뭐냐. 멋진 그림이란 뭐냐고 하면 이 분포를 봤을 때 엔트로피가 낮을 때 낮을 때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기에 뭔가 가까운 거죠. 거기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에 딱 맺혀 있다는 아하. 고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그린 그림을 생각해 보면 3살짜리 애기한테 물감 6개 주어주고 그림 그려라 그러면 도화지를 개판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 100만 명의 아이들에게 그런 개판을 만들려고 하면 100만 장의 개판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척점에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강아지 그림 그려봐라고 하면 그 한 강아지 그림에 100바에 100 화소 하나하나를 다 로그를 씌운 다음에 네. 밝고 어두움 색깔을 로그를 씌워서 총합을 더해서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우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화된다. 강아지는 알고 있으니까 강아지를 그리긴 그리되 크리에이트하면은 안 좋은 거고 누가 봐도 쟤는 뭐 마티스다 쟤는 진돗개다 딱 알 수 있게 그리는 거를 잘 그렸다고 이렇게 극대화시킨다고 선명함을 특징을 극대화시킨다. 극대화시키는 걸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면 되게 이렇게 노인을 그려줘. 그럼 굉장히 노인으로 그려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는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줘서 뭐 내가 파란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려라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한데 요즘은 잘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함수는 되게 이기적이다. 되게 차별적이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많은 걸 안 좋아하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요즘 그러면 수학을 쓰면서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인공지능 만들으라고 일부러 이런 거 해놨나 보다 싶은 느낌이 그냥 확 오겠네요. 아까 함수가 1700년대 오일러가 만들었다고 그랬네요. 예. 로그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뻔했고 엔트로피 함수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못 그리는 거지. 이미 누군가 수학자들이 자연의 탐구와 철학적인 사고에서 그런 거 만들었는데 우리 인공지능 하는 우리 공학자들은 갖다가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미분도 잘 돼야 되고 컴퓨터에서 계산이 너무 요 함수를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또 이것도 자승은 2개 곱하면 되니까 쉽고 로그는 조금 어려운데 그것도 미분하면 또 편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은 있지만 옛날부터 있던 걸 잘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수학자, 응용 수학자들인데 중국의 젊은 수학자들이 잘해요. 그래서 딥시크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인도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글쎄 정말. 그래서 인공지능은 확률이고요. 그래서 확률이 들어가서 이런 함수가 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에서 최종적으로 뭘 쏟아내잖아요. 예. 그러면 하여튼 그 행렬 계산에서 점수를 1점, 2점, 3점 쭉 매겼다고 쳐요. I'm a boy 할 때 네 단어를 3점, 1점 점수를 했는데 총합이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수 앞에 그 숫자를 넣고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지수 위에 자기를 넣어서 결국은 다 더하면 1 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1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1이 된 게 만든 건 정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1이 된다는 거는 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1보다 넘어가는 선택은 없지 않나요? 이게 요거를 추천하는 확률이 70%, 30%, 10% 이렇게 해서 선택은 하는 건데. 하지만 뭘 선택하려고 할 때 주는 거는 1이 100%군요. 1이 100%로 되게. 알겠어요. 근데 요런 이상한 지수 함수를 쓰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분이 잘 돼서 그래요. 지수 함수의 미분은 또 지수 함수. 쉬우니까. 네. 그 수학적으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하실 분들한테 소프트맥스 못 쓰세요 이러면 그분들은 이제 정자세로 아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엔트로피 얘기하시면 엔트로피 함수 못 쓰세요 이렇게 하면 뭐 좀 알아보고 오셨네. 잠깐 안으로 좀 들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예. 인공지능을 입력할 때, 자 전운을 보고 하시죠 화면보다. 네. I'm a boy를 할 때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뜻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소설책 한 권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고 딴 얘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언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거의 문법이 순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로 나 이 책 요약해줘 하고 줄 때 그 책에 단어의 순서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넣어주면 단어 순서를 지들이 알아먹죠. 어떻게 알아먹겠냐 이거예요. 알아먹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알려줄 때 네. 텍스트의 순서가 그냥 순서 먼저 나온 아니에요? 게 선입선. 그럼 먼저라는 걸 어떻게 거기한테 알려줄 거냐 이거죠. 자, I'm a boy는 단어 책에 있으니까 I는 뭐 1번 무슨 단어 그 사전에 있는 순서대로 번호 매기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는데 순서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도 벡터로 같이 넣어줘야 돼요. 네. 그 우리나라 그러면 두 분 기자님이 집에 사실 때 언더스탠딩에 최고 유명하고 사회자 우리 가족들이 이 언더스탠딩 보는데 두 분 너무 좋대요. 또 가족분들 보는 눈은 있으셔서 또 참 탈스러우시네. 네, 그런데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죠. 이름, 생년 월일, 주민번호 있는데 주소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영등포구 여의도동 무슨 빌딩 28층 어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주소에 해당하는 게 위치 정보예요. 네. 두 사람의 위치 정보와 아이덴티티를 같이 줘야 되는데 그 위치 정보를 넣어주는 방법을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책 전체가 100만 단어면 1부터 100만까지 숫자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순서의 위치.
그러니까 주소를 1번, 2번, 3번을. 아. 근데 10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0부터 1까지로 해요. 어? 그래서 그걸 사인 함수로 표현해요. 사인 함수가 0에서 190도 가면 0에서 1이잖아요. 예. 그거를 활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180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 단어는 1도, 예. 두 번째 단어는 2도, 2도. 180도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때 함수 삼각 함수가 필요하다. 아. 여기 보면 화면에 사인, 코사인 나오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게 인공지능에 쓰이려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1, 2, 3, 4로 하는 거하고 저렇게 하는 거하고는 무슨 효율의 차이가 자, 1, 2, 있을까요? 3,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일단 1, 2, 3, 4 하면 100까지 너무 숫자가 커요. 길지? 길죠. 그러니까는 0부터 1까지 하자. 예. 1, 2, 3, 4로 하면 직선이잖아요. 네. 직선은 정보가 없어. 비효율적이고. 직선은 기울기 하나면 다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뭔가 꺾여야 돼요, 선이. 그래야 거기에 정보를 담는다. 예. 근데 그 꺾이는 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이 삼각함수잖아요.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은 날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미분하면 또 가장 좋을 때가 이제 위험한 때고 가장 나쁠 때가 앞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함수잖아요. 삼각함수가 GP와 HBM을 연결하는 함수기도 하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함수도 삼각함수고 자연의 본질에 더 가까워요. 삼각함수가.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합니다. 아, 그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인 180분의 1, 사인 180분의 2, 사인 네. 180분의 3 이렇게 하면 매긴다는 거죠. 아니, 카이스트에 석사 박사 오셔야 돼요. 자, 이런 거를 이해하기는 또 쉬워요. 그렇구나. 근데 처음 구글이 트랜스포머 모델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노벨상도 구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변종이 또 많겠죠. 뭐 탄젠트도 그렇겠지. 있고 뭘 뭐 이렇게 있는데 하고. 스타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패턴이 위치별로 사인 함수를 그린 건데 이렇게 사인 함수가 눈에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천재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아주 어렸을 때 배운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하면 네. 왜 이런 거잖아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출발했어. 네. 얘는 이쪽으로 출발했어. 네. 그럼 두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뭐 이런 거 할 때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기하학을 할 때. 기하학을 할 때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사인 함수의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아니에요. 어린 학생한테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죠. 더 본질은 주기성, 뭐 흔들림, 예, 아름다움 이런 거에 문과는요. 이과는 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잖아요. 네. 주기와 이거. 네, 네. 문과는 그 그래프 그런 거 안 그래프를 배워요. 안 배우고요. 삼각형 그려놓고 사인은 요거 분의 이거, 코사인은 요거 분의 요거. 요건 코처럼 생겼지 코사인이고 이렇게 하면 S처럼 생겼잖아. 사인이고. 자, 요거 온다.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 탄젠트는 영어 T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거 해놓고 삼각함수 아니, 그래서- 끝 이렇게 그래서 끝.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계산도 하고 네.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어. 본질은 그것보다 자연 현상 자체가 그 양자역학 여기서 두 분이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조금 뭐 그 양자 현상도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거든요. 네. 그다 삼각함수로 표현합니다. 보면 또 양자 현상이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일종의 패턴이 있는 거라서 네. 조금의 정보값만 줘도 그 패턴에 따라서 뭔가 유추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전부 다 주지 않고 여기만 줘도 나머지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안 써줘도 안 그러면 하나 주소를 다 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삼각함수 표현하는 방법이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에 그런 방법도 있고 예. 크기와 주기로 또 표현하는 방법도 크기와 있고 주기로 하는 예 방법도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얼마나 크기야 그거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느 지점 몇 개 선택해서 또 얻을 수도 있고요 예또 프리즘을 통과해서 얻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필터를 통과해서 얻을 수도 있고 예 5천만 국민한테 번호할 때 1, 2, 3, 4 이렇게 주는 것보단 A, 13, 기억, P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짧게도 하면서 많이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얘기. 영화를 낸다 그러면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앞과 뒤가 공이 날아가는 거면 다
연관성이 연결돼야 있어야 되죠. 되죠. 그게 이 삼각함수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아. 위치 정보라는 걸로. 아. 어디에 화면에 어디에 점이 있나 또는 뭐 책에서 위치 어딘가.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인공지능의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다. 예. 저러려고 배운 건 아니었는데 저거를 수학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딱 됐다. 저 개념 말고는 할게 다른 없다. 답이 없고 딱 저 개념이 맞네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알아내게 되는 네. 건가 보네요. 네. 네. 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잘해야 인공지능도 잘한다 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얘기인데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바둑을 자꾸 둬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둑두는 프로그램 알파고가 에이전트입니다. 예. 액션을 해요. 다음 바둑을 둬요. 흰 돌을 어디에 두면 이기잖아요. 이기도록 자꾸 게임하면 보상을 줘요. 예. 그래서 자꾸 요 에이전트한테 알파고한테 이기도록 학습을 계속 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바둑판이지만 뭐 인생사일 수도 있고 AI가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AI를 만들 수도 있는데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길들이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네. 길들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먹을 거 주겠죠. 간식 주면서 하죠. 네. 앉아. 앉아.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을 그러면 간식은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저거 어떻게 표현해요? 진짜 인공지능한테 보상이 뭘까요? 보상을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저는 최종적으로 최고의 고도의 수학인 것 같아요. 보상을 좀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어딘가 우리의 감각 시스템에 보상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어하고 아니면 맛없어하지. 예, 위험한 물질은 바로 100개 만들잖아요. 네. 하여튼 이 보상 체계가 제가 오늘 강의의 전체 흐름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그러면 강아지를 훈련시키듯이 인공지능도 리워드로 통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리워드를 사랑이냐 희생이냐 봉사 이런 걸 주면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리워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뭐냐? 핵심이다. 원래 사전에 정해놔야 되겠네 그럼. 작년에 저희가 1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딥시크 나왔을 때 한창 뭐 얘기가 많았어요. 네. 맞아, 굉장히 했다고 그랬어. GPU 값싼 비용으로 또 예. 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논문에서 보상 함수가 가장 중요한 걸로 봤어요. 아, 중국의 젊은 수학자들이 보상 함수를 저걸로 썼구나. 아.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에요. 어. 그래서 수학도를 잘했죠. 예. 그렇지. 그렇죠. 아, 저게 저 보상을 함수로 주는 거고. 예, 줄 수 있어야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사람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다르게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왜 의대로 학생이 많이 가겠어요? 인센티브 리워드 설계하지. 시스템이 거기가 뭐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막 의료가 중요해지는 면도 있고 노인이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의료보험 체계가 또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공대 갔으면 이 리워드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워드 체계를 높이자는 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공대 출신들이 일 잘하면 연봉을 막 몇십억도 주고 기업 성공하면 벤처기업 스타트하면 조단위 부자도 나오게 하는 리워드 시스템이 있어야 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인공지능한테는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기르자는 학교에서 저 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혼내거나 점수 깎거나 이런 것보다 잘한다는 걸 칭찬하는 쪽으로 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고 표정은 안 그래서 이율배반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근데 결과가 더 좋아요. 아,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어떤 잘하는 학생은 너 나보다도 잘하네. 너 교수해라. MIT 스탠포드 교수해도 되겠어 이래요. 그럼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되게 뭐 일 잘해요. 뭐 근데 아이디어도 많고 너는 뭐 삼성 가서 사장해도 되겠는 걸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성장하더라고요. 보상 체계가 중요한데 AI도 똑같아요. 보상 체계가. 아기가 처음 막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온 가족이 막 난리 나잖아요. 뭐 뽀뽀해주고. 그게 AI가
한테 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까 진짜 신기하다. 예, 근데 결국 이제 보상 함수를 줘야 네, 되는데 보상 함수를 어떻게 줄 알파고도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고는 나중에 이기냐 지냐로 몇 점 바둑이냐 이런 음. 걸 수학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상 함수는 지금까지는 주로 승리하는 거에 점수를 주고 효율이 높은 거, 에너지 적게 쓰는 거, 비용 적게 드는.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까지 인공지능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할 때 결과가 더 좋은 걸로 수학으로 나오게 만들면 되는 수학을 그렇게 짰죠. 짜면 예, 들어가서 보면. 안에서 저희 연구실은 HBM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설계해 보고 있어요. 잘했다는 건 뭐냐면 전에 선배가 한 거하고 비슷하면 잘했다고 저 보상 함수를 주는 방식으로. 네. 또는 뭐 전력 소모가 적으면 또 점수 주고. 점수 주고. 뭐 속도가 빠르면 더 점수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짜는데 그때 보상 함수를 주는 게 그걸 우리 학생들 박사학위 받잖아요. 예. 핵심 질문이 보상 함수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보상 함수라는 건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답에 가까우면 예를 들면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해서 정답에 가깝게 나오게 만드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그 보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라고 얘기할까? 하나는 내가 있는 참고 자료가 가장 같으면 잘했다고 점수 주는 방법. 예. 또 하나는 그렇게 함수를 설계해 놓는 방법. 네. 또 하나는 남들하고 차별되는 엔트로피가 낮으면 잘했다고 하는 방법. 그것도 방법이죠. 세 번째는 반대로 벌칙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는 방법.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끌어가죠. 예. 전에는 틀리면 감점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정답 네. 찾아가도록 네. 채찍질을 했어요. 바로바로 점수를 알려주는. 예.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인공지능에서 잘했으면 점수를 더 줘서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 방법, 그러니까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라는 알고리즘대로 결과를 도출했는데 잘했으면 여기에 뭘 더 준다는 거죠. 네, 네. 그게 함수다. 그걸 함수다. 그게 예를 들면 20점보다 더 나오면 5점을 더 줘서 28점이라고 해줘라 이런 네, 식으로. 네. 매우 단순하게 뭔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야, 넌 플러스 2점 더 줄게.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함수에. 자꾸 그놈은 그 점수 따려고 높은 쪽으로 설계할 테니까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높은 점수를 향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네. 자, 조금 더 어려운 예.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고난이도입니다. 네. 자, 바둑을 인공지능 두는데 이겨라 아니면 주식 투자를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쳐요. 예. 이겨라. 따라. 내가 10년 동안 토탈리 버는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투자를 하잖아요.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10년 살아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만 하루만 살아보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보상 함수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바둑을 두는데 끝까지 백수를 다 두기 전에 한 수만 두고도 미래를 좀 예측해서 점수를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잘 두게 어렸을 때 뭐 무슨 소설 동화가 있나요? 저 끝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빵 조각 하나씩 떨어뜨려서 그렇지, 그거 그렇지, 주면서 그렇지. 가잖아요. 되는. 엔젤과 크레텔, 핸델과 그런 식으로 빵 조각 하나씩 주는 보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끝까지 가면 안 기다리거든요, 인간처럼. 예. 중간 저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가보고 미리 어떻게? 가볼 수가 있느냐 하는 방법에 쓰이는 수학이 점화식이라는 거예요. 점화식. 네. 네. 혹시 수열 고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내가 현재 상태를 알면 그 다음 상태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식이잖아요.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번 수식 보면 내 다음 값과 현재 값의 차이는 D다면 한 단계 갈 때마다 보상을 D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보상 함수를 또 설계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안 가보고도 조금만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이 보상 함수를 썼더니 몇 달 했더니 돈을 벌어.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끝까지 평생 살아보지. 결혼도 그렇지 않나요? 몇 개월 연애해봤더니 나하고 맞아. 그래갖고 미래를 예측해서 그 보상은 뭐예요? 미래는 행복, 가정, 자식, 행복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미리 예측해 보려고 점을 보나요? 하여튼 그 점화식이에요. 내가 손잡아 봤더니 찌릿찌릿
아니면 약속을 좀 늦었고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괜찮다 다음에 봐라 이런 그런 게 다 미래를 예측하는 점화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상 체계를 또 점화식을 넣어줘야 돼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수학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그런 게 본질적으로는 활용된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 맞습니다. 어떻게 했나 보면 오 등비수열 썼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렵게 수식으로 막 표현됐지만 했는데 핵심은 이거고 D를 또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예.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또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요. 자, 저희 연구실에서 HBM 설계를 AI로 해보고 있어요. 예. 네. 오른쪽은 대학원생이 설계 낮을수록 좋습니다. 음흠. 수압이 높다는 뜻인데요. 왼쪽은 AI가 했어요. 아까 그 보상 함수를 이용해서 잘했다 잘했더니 처음에는 막 까만색이라 막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고 사람은 보상 함수를 학생은 칭찬하고 월급 주고 그러고 졸업 잘 시켜주고 예.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는 건데 왼쪽은 이제 그 보상 함수를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둘 다 학생이 한 거고요. 조금씩 끌고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서 조금 더 가, 이렇게. 혹시 등비 수열이라고 아시죠? 자기가 원금이 100원이 있는데 10%씩 이율이 10% 되면 몇 년이 되면 2배가 되나요? 한 두 배? 7년 정도 되면 2배 될 것 같은데. 10%씩 7년이면 2배는 넘는데. 그래서 그 수식이 이걸 거려 A가 100만 원 넣었는데 0.9가 R이 되고 이 0.1이 돼서 예.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2배 되려면 7%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7의 법칙. 제가 수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이게 다 보상 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 함수 안에는 정이 여기서 들어가 보상- 있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계속 제가 착한 일을 계속하면 보상을 받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예측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점화식의 관계를 또 이렇게 그런 표현하기도 식으로 네. 너 요만큼 하면 미래 요대로 하면 뒤에 이 정도까지 올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좀 무리하게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식을 갖고 왔지만 원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어느 날 토마토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답이 뭐예요? 왜 넘어졌어요? 토마토가? 토마토가 캐치업하려고? 뭐 좀 썰렁한 유머예요. 네. 제가 토마토가 따라잡으려고 챗GPT한테 하다가? 재밌는 말 했더니 요거 가르쳐 주네요. 챗GPT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유머를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거죠. AI가 유머까지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웃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인공지능이 어. 우리한테 조크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인간은 끝난 것 같아.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 하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어떤 거에 왜 웃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표현해야 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뭐, 그러니까 뭐 의미가 복선이 있고 뭐 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의외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와 다른 의외성이 웃는 건데. 그래, 웃긴 얘기를 찾아와라고 하면 그거야 유머집 같은 데서 찾아오면 되는데. 찾아오겠죠. 그건 네, 없죠.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이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하여튼 유머가 어렵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국민교육헌장을 재밌게 각색해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재밌게가 하면 그거를 뭐냐는 웃기게 거냐. 각색해봐라든가. 그래서 AI는 웃음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저런 건 아직 이걸 어떻게 함수로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윤동주의 시. 그리고 읽으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네. 그걸 함수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함수로 표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나야 이런 느낌을 시로 표현해봐. 그러면 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흉내는 내는데. 유머나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터칭하는 그 포인트, 네. 웃음이 탁 터지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수학 함수로 수학 잘 함수로 해주 아직 표현하기가 표현해서 아직 어려워. 학습해 본 적이 없어. 흉내 내는 것만 학습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웃기는 어떤 유머를 하면 웃을 거야. 감각적으로는 아는데 네. 이걸 공식으로
내가 인공지능한테는 왜 웃기는 거야? 공식으로 줘서 미분이 제로가 되는 데까지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왔다.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데 그렇지. 그 과정을 그걸 모르고 거치려면 할 수가 미분 없지. 가능한 함수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AI의 한계라기보다는 인간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 것도 그런 있는 것 것도 같네요. 있는 거네요. 예.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함수를 열심히 하자. 아. 중고등학교 때 함수 열심히 배우자 그렇습니다. 야, 저런 것도 사람이 저렇게 함수를 생각해서 넣지 말고 예를 들면 다양한 이렇게 조크를 했더니 하하하 웃었어. 이렇게 조크 했더니 하하 이렇게 웃었어. 그 많은 사례를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그 그러면 패턴을 이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 함수를.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거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네. 근데 하하 웃는 거 하하 웃는 거를 어떻게 또 수학으로 표현하느냐 이제 그게 또 그렇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 야, 두 분 재미셨나요? 저 되게 엄청 과제가 나와 있구나. 예, 그렇지만 본질이긴 해요. 뭐 제가 함수 진짜? 여러 가지 뭐 쉽게 표현하고 사인 함수, 복소수 뭐 이런 윤동주시를 했지만 예.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공지능의 본질이 뭐 행렬, 벡터, 뭐 미분 있지만 또 함수라는 게 여기에 본질적인 그 기능을 갖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아무리 GPU와 HBM이 바삐 돌아다녀도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어떻게 줄 거냐를 우리가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예. 근데 거고. 그 권리를 뺏어서 자기네들께 해버리면 절대 안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도 함수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배반하지 마 이러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수학의 개념을 거꾸로 알게 되네. 아. 그래서 게 AI 그러구나. 수업하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다이어그램 뭐 이게 도면 그리지만은 결국 핵심은 수학이더라고요. 물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GPU에서 돌게끔 해서 하긴 하지만 예.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거나 사는 거나 감정이나 이거를 기계로 넣으려면 네. 결국은 수학이라는 이 변환이 네. 필요하니까 내 생각을 수학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표현한다는 건 되게 논리적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연장선으로 보면 프롬프팅을 잘한다는 거, AI 잘 쓴다는 건 자기 자신이 되게 논리적이어야 돼. 그러고 수학이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든 전자공학이든 다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데 또 수학이 사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수학이 본질적으로 사용이 되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맥스웰 이퀘이션이나 연력학 방정식이나 다 같아요. 근데 AI가 블랙박스 같은데 체가 들여다보면 본질은 수학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해보고자 했던 수학이 겁니다. 도구로 쓰인다. 예를 들면 그거를 수학으로 안 하고 함수로 안 하고 AI한테 네. 바이브 코딩처럼 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해봐. 뭐 AI야 뭐라든지 그렇게 바이브로 뭔가 보상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따라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런 바이브로. 케이스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바이브 코딩으로 사랑을 수학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래 하고 지금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걸로 표현하고 그러면 그 함수를 써서 AI 코딩해서 무슨 뭐 짜줘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쟤도 어차피 내부적으로 함수를 만들 텐데 그 뒤에서는 그거를 함수를 바이브로 만들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따라는 하는데 근데 수학도 잘하고 그 질문은 제가 지금은 즉답은 못하고 저도 고민거리를 주셨네요. 저는 인간만이 수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 수학으로 표현해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언어 자체가 저 인공지능 녀석이 받아들이기에는 결국은 수학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어야 하는 입력이 거지. 된다는 어. 거죠. 기존에 있는 결국은. 패턴을 결국은 배우는 거 아니고 새로 만든다면은. 새로 근데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뭐 자꾸 끝나갈수록 제가 말한 게 가설이 될 수도 있고 증명은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긴 배웠는데 헛배웠네.
아니 헛은 아니고요. 이런 줄은 잘 뭐 우리가 경험을 쌓기에는 좀 그러니까 개념을 결국 배워놓고 그 개념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우리는 그렇지. 그걸 학교에서 못하고 아. 배운 고개념을 얼마나 빨리빨리 뭘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버리고 끝냈네요. 그러네요. 그런 그러네. 거죠. 생각해 네. 보니까 그 수학이라는 게 다 이런 사회를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네. 결국 다 그걸 배운 건데 네. 배운 건데 그걸 몰랐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도 몰랐어. 몰랐어. 수학 선생님도 몰랐어. 뭔지 어. 모르고 그냥 난 풀었어. 그냥 요거 가르치고 요거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그걸 계속 하시다 가신 거고 음. 우리도 그런 거고 그러니 지금 보니까 수학은 개념을 배우고 수학 시험 볼 때는 오픈북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픈북 가지고 하고 어. 시간은 상당히 무제한으로 많이 주고, 주고 증명 문제를 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수학 문제 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잘하고 계신데 어. 우리가 이제 입시 위주로 효율 위주로 공정성 위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식으로 오고 아 그렇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수학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 봐야 대학 입시 수능 시험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자 오픈북이니까 저 갖고 왔니 할 수 없고 수험을 무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어차피 찍기 시험 할 거니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효율을 선생님들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 예, 정답 있는 문제. 보면 볼수록 뭔가 되게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래서 약간 뭔가 왜 아름답다. 왜 아름답다는지 알겠네. 아. 대충 알겠네.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뭐가 큰 인물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AI 모델이 나오려면 수학자들을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연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물리화, 생물. 네. 예. 수학가가 의대를 넘어서는 그날까지 함수값을 잘 조절해야 된다. 야, 이거 배워보면 좀 있어 보이네. 아저씨들은 험한 세상에서 교육받느라고 이 재밌는 걸 몰랐는데 수학은 보니까 재밌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은 재밌는 수학에 푹 빠져서 세상 복잡한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렇게 사십시오. 네. 김정호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